이슈와 뉴스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 인사이트. 저는 MC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숨고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면서 알트코인 시장은 더 빠르게 열기가 식어버렸는데요. 눈에 띄게 줄어든 유동성에 거래 대금도 쪼그라들다 보니까 거래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가격이 훅훅 빠지는 장세가 한동안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과세 인하라는 루머 하나에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던 것처럼요. 이렇게 작은 호재에도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시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방향성 탐색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의 자금 유입 역시나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불씨를 살리기에는 충분한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바닥을 예단하기보다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체 구간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균형을 찾을지, 알트 시장은 어떤 순서로 회생을 하게 될지 구체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오랜만에 모시고 시장 인사이트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또 크고 어려운 시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자, 먼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의 시세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만 달러 초반까지 한 번에 훅 떨어졌다가 그래도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6만 5천 달러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주셨었는데 그 해당 구간의 지지가 지금 이게 지지로 바뀔지 저항으로 바뀔지 그 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구간을 완전한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제한적인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갑자기 왜 65K를 하회했던 가격이 68K를 회복을 했는가 그 부분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방송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갑자기 63K까지 내려가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출연 직전에 또 이렇게 시장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줬는데 그 결과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네.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뭐 우리 시장에서 딱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발언을 한 거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그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65K까지 1차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네. 나스닥과의 어떤 동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나스닥이 오를 때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질 때는 또 귀신같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제 AI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또 가시는 국면들을 보이니까 간만에 네.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를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의 구간을 완전한 찐바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한 30일 기준으로 손절, 즉 실현 손실을 기록하고서 매도한 주체들이 누군지를 보면은 대부분은 개인들과 단기 투자자들이었죠. 네. 그런데 반대로 30일 동안에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한 주체들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움직인 것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도 이제 서서히 물량을 넣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시장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체들은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단은 훼손되지 않았다. 또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40일 만에 유의미하게 양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미국의 기관들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최근에 이 글래스노드의 중요한 이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지금 시장이 뭔가 바닥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 회귀 모델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즉, 이 모델상으로 과거 2018년도 말이나 2022년도 6월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 굉장히 가까운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덧붙인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바닥에 가까웠을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시간 고통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을 했지만 네. 완전히 추세가 전환돼서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는 아직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시간이 있는 더 거죠.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한 근거로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본격적인 유동성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워낙에 이 숏 포지션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숏 커버링에 의해서 반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현물 수요를 같이 봤더니 역시나 현물 수요는 우리 기대만큼 많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이 결론들이 가르치는 방향성은 네. 바닥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그널은 포착이 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가는 부분,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상승을 보이곤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대한 기간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다만 작가님께서 또 운영하시는 이 개인 유튜브에서는 비트코인이 또 12만 달러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었더라고요. 바닥에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타임하이를 가기 위한 그런 어떤 트리거 포인트들,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120K를 말씀드렸던 거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과 기본적인 관점, 그리고 가장 좀 부정적인 관점을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네. 존재하고 있죠. 이 연준이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에 발을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이 신임 연준 의장 후보자는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결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준이 발맞춰줬을 때 재무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성을 재무부 TJ 계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반기를 기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시장 구조 법안이죠. 그럼 이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에서 무려 3차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고, 네. 그 안건 자체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으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백악관에서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백악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효과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앞서 말씀드렸던 TGA 계좌와 이 시장 구조 법안을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면은 유동성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즉 TGA 계좌에서 실질적인 유동성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네. 이 국면들 속에서 미 국채를 잘 흡수해낼 수 있는 이 기반들, 이 유동성까지 같이 확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상승의 지점을 이제 120K로 보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시나리오들이 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런 루머들도 나오죠. 어떤 루머요? 스콧 베센트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네. 11월에 있을 중간 중간 선거를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 보기는 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TGA 계좌가 언제 유동성이 공급되는지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기점들을 보면은 5월에서 6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유동성을 강력하게 공급을 해서 풀어서. 가격을 11월, 10월까지 끌어올렸을 때 네.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과거 2018년도 첫 임기 때 한번 경험을 해본 거죠. 네. 그러면은 적어도 중간 선거가 진행되는 그 구간들까지는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커뮤니티의 지배적인 중론이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기대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어떤 객관적 데이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의 패턴과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 이제 뭐 3월에서 4월 사이에 최종적인 절충안이 나오게 돼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되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5월 이후부터 시장의 유동성이 정부 측에서 강하게 풀리게 된다면 하반기 다시 한번 우리가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키워볼 수 있겠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은 비트코인이 올라야만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전체 좀 포트폴리오 중에 우리가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성향을 나눴을 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죠. 보수적인 투자자, 네. 그리고 보수와 공격형의 중간 정도, 그걸 저는 그냥 중립형 투자자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좀 중립형 투자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한 요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좀 연령대가 젊고 네. 뭔가 시드가 좀 적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가더라도 비트코인을 최소한 40% 이상은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 보유를 하는 가운데 알트코인을 티어별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우량한 알트코인들은 그 남은 시드에서 이제 한 20% 정도를 배분을 하고 나머지를 기타 코인들과 현금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고 네. 이 현금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은 비트코인을 7, 80% 가져가셔야 되고 나머지를 우량한 알트코인 위주로 배분을 네. 하셔야 되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알트코인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분들을 좀 고민을 덜 하시고 그냥 어떤 특정 코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많은 물량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그쵸.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트레이딩 관점을 잘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상당 구간 동안 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노련하게 차트나 원체인 지표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수치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생업이 있는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네.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비트코인에만 우리가 뭐 전부 100%를 올인하기보다는 좀 우량주 위주로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언급을 주시긴 했지만 거기에 또 더 포함되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입니다.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뭐 300개 이렇게 달린 영상인데 네.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티어별 전략에서 우리는 1티어와 2티어, 3티어를 분류를 해가지고 네. 전략을 세웠을 때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게 티어라는 게 등급이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등급이 가장 높은 알트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XRP, 네. 리플까지 이 정도가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보유할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1티어에 네. 한번 넣어본다라고 오. 하면은 BNB나 체인링크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일단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코인에 진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ETF가 승인이 돼서 이 ETF의 수요 자체가 그래도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봤을 때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월가의 자본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라는 그 관점들이 그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월가의 천문학적인 자본을 가진 기관들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관들이 선택할 만한 코인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각자마다의 명확한 특성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는 뒤에서 네. 한번 말씀드려 보겠지만 일단 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모든 디파이나 프로토콜들이 활용하기에
네. 가장 용이한 오라클로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BNB는 네. 왜 포함을 시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BNB는 과거 대비로 체질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태계가 과거에는 그냥 이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으로서 뭐 런치패드나 이런 데 활용이 되는 다소 협소한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코인도 생태계가 이제 뭐 민코인 생태계에서도 한때 솔라나와 뭐 네.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또 프로토콜들과 프로젝트들이 이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글로벌 바이낸스 생태계와의 결합 구조 자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XRP 대비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1티어에 조심스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짜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비롯해서 또 오라클 대표 주자인 체인링크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인 BNB까지 티어 1으로 일단 분류를 주셨습니다. 바이낸스도 생각을 해보면 불장에서 늘 시초 한 10개 종목들 안에서 그나마 좀 고점을 가장 시원시원하게 뚫어주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티어 1으로 함께 분류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티어 2와 3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지도 궁금한데 뭐 대표 주자 하나씩 좀 언급이 가능할까요? 네, 티어 3는 네. 특정한 코인을 언급을 드리면은 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왜 3티어로 놓느냐라는 또 논란이 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2티어 코인을 제외하고 1, 2티어를 제외하면 사실은 다 3티어일 수 3티어 예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립토 윈터와 거의 흡사한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왜 그런 구간들이 달라졌다면서 나타나는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첫 질문에서 손바뀜이 개인은 팔고 있지만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고래와 이 기관은? 부분들. 네.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 기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즉 이 큰 주체들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면은 네. 과거부터 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체들이 있죠. 과거 큰 규모의 세력들, 네. 펌프 앤 덤프의 핵심 주체들이었습니다. 물량들을 가지고서 알트코인들을 우죽순 펌핑시켰던 이 주체들을 어떻게 보면 오지라고 해서 오리지널 네. 갱스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체들이 물량을 많이 던졌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ETF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과거의 이 주체들과는 투자 행보가 다릅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즉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노련한 주체들이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이 주체들이 했던 것처럼 물량을 마구마구 던지고 사고 이런 행보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 바로 이 두 개 주체들이 이동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들의 영향도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해서 받아내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인 전환점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행보들을 보였다면은 알트코인도 당연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기관들이 과거처럼 우후죽순 알트코인을 펌핑하지 않을 거고 ETF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매집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들이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코인들이 네. 첫 번째 선점 조건이 돼야 되고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코인들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디파이라든지 RWA 같은 그런 섹터들에서 가장 유의미한 TVL이나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섹터와 테마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즉 지금 이미 일정 부분 프로젝트가 안정성이 확보가 된 이런 프로토콜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티어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령 대출 프로토콜에서 뭐 에이브라든지 네.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뭐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들 혹은 B2B 기반으로 기관들이 들어올 때 기업들이 들어올 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뭐 아발란체라든지 아니면은 신개념 레이어 1으로서 자기 분야를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뭐 수위라든지 이런 정도 코인들을 2티어 코인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일단은 좀 3티어로 현재는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티어 코인들이 앞으로 반등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은 분명히 유의미하게 또 한 번 튀어 오르는 구간들을 겪을 텐데 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3티어로 분류한 코인들을 한번 차트 관점에서든 온체인 관점에서든 보면은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할 수 있지만 2021년도부터 해서 장기적인 흐름은 제대로 유의미한 반등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하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관점들을 같이 가지고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점검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1티어인지 2티어인지 3티어인지에 따라서 전략적인 관점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코인 시장에 또 처음 노출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법한 코인 구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티어별로 좀 나눠서 그 펀더멘털을 직접 체크를 해보고 디파이나 RW의 대장주들이 티어 2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머지는 거의 다 티어 3에 좀 우리가 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티어 3도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일부 종목들 엄청난 폭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털이 약할수록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의 즐거움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티어 1에서 언급 주셨던 대표 주자들 좀 하나씩 깊이 이야기를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더리움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가격이 몇 년 전 가격과 동일합니다. 5년, 6년 전 가격에도 동일한 성상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던데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많은 일들은 있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왜 이더리움은 제자리일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차트적인 관점, 그러니까 유동성의 영향들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코인 중에 이더리움과 솔라나나 XRP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ETF가 승인된 이후와 그 전의 움직임이 확실히 극명하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ETF로 승인된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유의미하게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오는 코인들을 선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최근에 체인링크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사실 출시된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살펴보시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유의미하구나 이 정도면은 자본이 좀 나름 의미 있게 들어오는구나라는 것들을 판별했을 때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정도까지로 현재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들이 증시에 묶이면서 이 거시경제의 여파를 가장 먼저 맞는 최일선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매도세들이 뭔가 핵심적인 주체들이 많은 매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비탈릭 부테린이 왜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커지면서 투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DAT 기업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마인이 지금 시점 기준으로 단기 미실현 손실이 어제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2조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게 당장에 청산으로 연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비트마인은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스테이킹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 국면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펀더멘탈보다는 투심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국면들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데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물량을 먼저 뺀다는 겁니다. 이런 여파들이 뭔가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도세 대비로 기관들의 유의미한 매수세가 아직은 좀 제한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비탈릭 부테린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재단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상반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들의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가격 출렁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솔라나나 XRP 같은 경우도 사실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횡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축되는 이유들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핵심적인 키워드로는 유동성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드렸듯이 유동성이 말라갈 때는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알트코인부터 물량을 던져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흐름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이 일정 부분 방치를 하면서 더 낮은 구간으로 가는 것들을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기관들은 RWA부터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기관들도 과연 그런 스탠스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런 스탠스로 보기엔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마인뿐만이 아니라 대형 고래들도 상당한 수준의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주체들이 타격을 받게 됐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청산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다 떠난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손들은 이제는 가격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손들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XRP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큰 물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대응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모아나가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2021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솔라나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뭐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고 사실 2021년도에 주인공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그때 펀더멘털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솔라나 이거 빠르기만 하지 펀더멘털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실제로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지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많은 펌핑이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사실이었고 또 XRP 같은 경우는 그때 규제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또 많은 압박을 받았어야 되는 시기인데 XRP는 이미 규제 이슈들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고 네. 그리고 백악관 회의에서 리플이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발행한 RLUSD도 또 왕성하게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을 살펴봤을 때 과거 대비로 훨씬 더 안정적이었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졌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 언급드렸듯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비트코인 대비 잘 배분하셔가지고 넣어가시기에 좋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알트코인들 어쩔 수 없이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것이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진전을 보여온 만큼 정말 지금의 이 하락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어에 대한 코인들도 앞서서 좀 설명을 주셨고 우리가 왜 지켜봐야 되는지까지 이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친구들에 대한 좀 포트폴리오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수이, 아발란체, 에이브 이런 종목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뭐 비트가 압도적으로 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티어에 있는 다른 종목들 그리고 2티어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좀 어떻게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해킹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으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티어 코인들을 접근하는 가장 좀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트럼프죠. 그쵸. 트럼프 일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중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큰 기관들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밀고 있는 코인인데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UST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네. 최근에 좀 디패깅이 좀 됐다가 다시 복귀가 됐는데 발행사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네. 디파이라마 기준으로 무려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일단 이 펀더멘털의 추이 자체도 상당히 가파른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코인을 그냥 실체가 없는 코인이다. 이렇게 또 볼 수만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각자의 공부한 양과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코인을 그냥 나는 트럼프 이슈에 의한 테마 코인이니까 배제하겠다 하면은 뭐 안 사는 거지만 그렇게 안 샀다가 갑자기 또 가격이 폭등하면은 포트폴리오에 담을 걸 이렇게 또 후회를 그쵸. 할 수밖에 없는 게 알트코인 투자인 거죠. 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 정도만 가져가는 거고요. 내가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다 하면은 3% 정도를 보유하는 거고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코인들 그리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코인들을 절대 5% 이상 보유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가운데서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코인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뼈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95%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충분히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이든 그런 비중으로 담아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 관점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은 네. 이 비트코인과 핵심 1티어 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구성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70% 정도를 가져간 상황에서 나머지 2티어 코인들을 위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뭐 디파이나 RWA 뭐 AI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표되는 코인들을 뭐 한두 개 정도 담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네. 그렇게 담아서 그 비중들을 대략적으로 전체 위성 자산 하나를 뭐 한 10% 안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효과들도 누리면서 리스크 해지도 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5% 미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티어 밖에 이제 티어 3 종목들 안에서도 정말 고위험군의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줄 수 있는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만큼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한 방을 노리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음. 과거에는 우리가 알트코인의 펌핑장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코인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은 네. 크게 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물론 충분히 유동성이 돌아오면 알트코인이 한 번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3티어 코인들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제서 더 올라타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한 방을 노려서 뭔가를 얻는 구간들이 아니고 이 코인들을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상승 구간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전략들이 더 중요합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가령 우리가 이 코인을 좀 예시로 들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이 코인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은 일절 아닙니다. 네. 충분히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펀더멘탈 관점으로만 집중을 했을 때 가령 뭐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의 시바이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시바리움의 TVL, 레이어 2 TVL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20억에서 10억 정도밖에 한화 기준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가 네. 또 소각을 통해서 희소성을 극도로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또 기대들이 있는데 그 희석되는 양 자체가 현재 전체 유통량 대비로는 네. 상당히 좀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염두에 두고서 무조건 올 것이다 관점보다는 네. 이걸 염두에 둔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물린 코인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대응을 해놔야 되겠죠. 가령 2021년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네. 했을 때 이 물량들을 내가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철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등하는 구간에. 그럼 그 물량들을 다시 더 우량한 코인으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했을 때 한 번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뭔가 성과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했을 때 이 리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건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조금 더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고점이 됐을 때 우리가 해당 물량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좀 우량주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물론 좋은 종목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포지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좀 투자 원칙을 좀 하나로 꼽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예측하기보단 대응하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사둬야 되겠다. 네. 이런 관점들이 되게 위험한 거죠.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 결과들을 보고 대응을 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서 다시 꼬꾸라지는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이런 구간들을 살펴보고서 그때 대응 전략을 가져갔을 때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너무 좋은 구간에서 사겠다고 해서 예측을 해서 먼저 움직이게 됐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들에서 반등이 뭔가 시작이 됐다 하면은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뭔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측이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68K 위치를 하고 있는데 68K를 트레이딩 뷰에서 뭐 볼륨 프로파일 살펴보면은 여기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지켜내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65K에 또 URPD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움직인 이 물량들의 또 많은 매집들이 여기서 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지켜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바이더딥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바이더딥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죠. 하시지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들을 분할 매수 구간을 뭐 10분의 1, 20분의 1 나눠서 꾸준히 모아 나가는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차근차근히 쌓아 나갔을 때 결국은 상승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면서 좀 이어나가야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님께서 또 암호화폐 트렌드 2026 또 새로운 책을 출간하신다고 하는데 또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올해 암호화폐 트렌드 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암호화폐 트렌드는 일단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파이와 AI와 그 AI는 AI 에이전트 같은 또 새로운 네.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RWA 시대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이 과거에는 그냥 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서도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이었다면은 이제는 각 테마들이 명확한 펀더멘털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시대로 완연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거 같으면 한 10배 올랐을 것 그쵸. 같은데 이거밖에 안 올랐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트렌드적으로 이제는 봐야 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하고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고 방향성을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 좀 녹여놨는데요. 그 방향성은 책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암호화폐 트렌드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종환 작가님과 함께 부침이 길어지고 있는 시장, 비트와 알트코인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인사이트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